반갑습니다. 태군의 돈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서 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시진핑과 마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시진핑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이제 전망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이 사진, 요 사진 있죠? 이거 2012년의 사진입니다. 이제 시진핑이 이제 중국 주석에 이제 취임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고, 이때가 언제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후진타오에 이제 중국은 4조 위안이라는 대규모 이제 그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위기에서 중국도 벗어나고, 글로벌이 좀 빨리 벗어나는데, 뭐 빨리라고 말하긴 좀 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좀, 경제 위기의 규모에 대해서는 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중국이 아니었으면 더 길었다고 생각을 좀 하니까, 그리고 위기를 벗어났어요. 위기를 벗어났고,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강력한 부양은 또 효율적을 낳게 된다. 그래서 역시 바로 이제 공급 부양, 그 공급 과잉이 터지고, 2012년에 이제 유로존 마이너스 성장, 미국의 재정 정책 중단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이제 크게 불거지기도 하죠. 그랬을 때 후진타오와 다른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위기 때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돈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미국이 산 돈은 중국이 치운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사회주의 경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계획 경제, 시장에 맡기는 건 미국인 거고, 이제 그 공산당에 맡기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은 이제 계획하는 거죠. 당은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경제인데, 계획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버블이 없다는 것이고, 버블이 안 끼니까 버블이 터졌을 때 오는 큰 이렇게 붕괴,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 대충 이렇게 가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중국 경제학자들의 늘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 애들은 이제 시장 경제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드디어 끝났다. 미국 시간 끝났다라고 이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획 경제의 어떻게 보면 이 장점이 유지가 되려면 버블이 안 끼는 게 장점이면, 버블이 끼면 안 되잖아. 버블이 끼면 이제 그 장점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버블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공동부유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버블 방지도 있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시진핑판 문화대혁명이라고 약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고, 그럼 그 시절로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쯤 되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과도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높아진 부채 비율,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처럼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꽤 겪다가 이제 시진핑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시진핑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진핑은 대장정을 간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간다. 그래서 서방 국가처럼 이러면 또 다시금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렇게 그냥 부양을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경제의 장점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기는 자기를 개선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예산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재정 부양을 많이 해야 됐고, 그 효율적은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통 시장에 맡기면 한번 사달이 나죠. 작살이 나가지고 이제 나가리 될 애들은 나가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공급이 줄잖아요. 그럼 공급이 주니까 공급 과잉은 해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크게 한 번 이제 소위 말해 한타까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자유진영의 시장 경제라면, 중국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디레버리징도 계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쭉 리스트를 보고 죽고 사는 거를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당이 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날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죽고 안 결정 그 살려주면 사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 중심처럼 막 위기가 막 이렇게 막 불틀처럼 확산되진 않아요. 크레딧 위기가 오진 않습니다. 왜 공산당이 살려주는 거니까. 근데 뭐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금리 같은 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죽이는 것도 계획대로 죽이겠다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계획대로 죽으니까 그게 막 크게 뭐 리세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말라 죽이죠. 만만디기. 중국이 보나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자 중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자 2005년 때부터 이럴 때는 이제 그 2001년부터 WTO 가입하고 하면서 다시금 중국 경제가 이제 도약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이제 도시화 이런 것들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버블이 뭐 끼기 시작했던 이런 게 2005년쯤으로 보니까 2005년부터 경제 위기를 포함해서 1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그래도 두 자리였습니다. 10.7%였거든요. 10.7%였는데 2012년 시진핑이 딱 되고 나서 이때 호진타워죠. 시진핑이 되고 나서 만만디로 이제 선택적 부도 뭐 이런 것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률이 고고하게 술술술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2019년까지 뭐 1기, 2기 약간 포함해 보면 연평균 7%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때도 시진핑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5%도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점점 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시진핑은 그거예요. 지금 당장 올리는 거 쉽지 않다. 무리해서 올려봐야 나중에 요때처럼 또 공고가격이 일어나니까 시장에 맡겨가지고 다 나가리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자유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헝다 때 2년 전에 헝다 터졌을 때도 다 터진다고 했는데 헝다가 해결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또 쫙 퍼지지도 않았죠. 이번에 컨트롤 가든 백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정하면 죽고 당이 정하면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과정도 쉽지 않겠지만 시진핑은 이거를 어떻게 캠페인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북한이 힘들었을 때 뭐 고난의 행군 그리고 마오쩌둥의 대장정 뭐 이런 것들로 서사를 부여하면서 천천히 디레버리징을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레버리징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네. 왜? 시진핑이 이미 한 방법을 또 선택할 거라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모습이 최근의 중국 경제, 중국 사회의 이 모습이 한 나라의 과거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별로 안 닮고 싶은 시기를 닮았다는 것이죠. 역시 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빠지던 일본이 90년대 초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은 리처드 쿠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분은 이제 일본이 뭐 사실 인류 역사에서 뭐 네덜란드에 튤립 버블도 있고 뭐 일단 버블 꽤 있었는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고통을 받았던 적은 늘 매번 있었지만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져 그러니까 대형 주요 국가가 G2까지 올라갔던 대형 국가가 거의 25년 동안 장기 불황에 빠지는 일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가? 불황까지는 오케이. 근데 장기 불황은 한번 연구를 했더니 그걸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의견이 바로 밸런스 시트 침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밸런스 시트가 이제 대차 대조표잖아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1억이 있어. 그래서 1억을 땡겨가지고 뭐 2억짜리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쳐요. 근데 그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망한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지금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족족 계속 그 통장에 넣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어려우면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주식이 1억 있는데 1억을 빌려가지고 2억을 매수했는데 뭐 한 5천만 원 최악의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손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2억이 아니라 나중에 더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이걸 계속 물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버는 돈이 지금 다 그냥 물타기에 들어가 버리면 실물 경제는 굉장한 긴축 상태가 되잖아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 개인들이 긴축을 하는 거예요. 돈을 자꾸 거기다 넣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을 해가지고 뭔가를 쓰고 돌려야 경제가 부양이 되는 것인데 그러려고 금리를 낮춘 건데 그건 개뿔 거꾸로 번 돈을 그냥 여기다 넣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물타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사실상 긴축이 그 완화보다 더 커져가지고 불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다르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채와 자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처 대조표잖아요. 이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불황이 왔다.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 현재까지 일본 장기 불황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분석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좀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이 좀 비슷해요. 최근에 중국 부동산이 안 좋다는 거는 헝다 이후로 뭐 좋았던 적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금리도 좀 낮추고 뭐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뭐 미국이나 뭐 다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도 금리를 낮추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금리 나오면 물가 튈 건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오히려 디플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출을 좀 일으키라고 금리를 낮춰놨더니 얼어 죽을 그냥 남은 돈 가지고 오히려 대출을 갖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왜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주담대를 받았을 때 그 몇 개월이 좀 지나야 좀 조기 상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기 상환하면 또 그 수수료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감사하고도 다 갚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대출을 갚는 이게 거꾸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물 경제에서 사람들이 돈을 좀 쓰라고 대출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냥 갖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 이걸 갚으려고 대기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조기 상환을 줄 서서 하는 몇 달 기다리는 이런 일까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 왜? 지금 금리 때문에 대출을 주저하는 게 아니라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그 효과가 길게 가기 어렵다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일본의 그 90년대 초반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일본 뭐 그럼 일본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한번 정말 예전에 강의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정말 예전이니까 못 보신 것 같아서 그냥 일본의 버블이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요 사진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프도 많고 뭐 별의별 게 있지만 결국 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긴자의 호스티스 바의 이제 여성분인데 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에 갔는데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팁을 줬는데 팁 얼마나 줬냐? 가게를 사줬대요. 가게를.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쉽게 벌면은 그리고 뭐 당시 부동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부동산하고 니케이가 많이 뛰었으니까 그럼 가게 낼 때 돈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텐데 그걸 뭐 팁으로 주는 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얼마나 미쳐있는, 그냥 개인들이 다 양적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이거는 뭐 출발이 뭐겠습니까?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이제 수출 대마왕이었던 일본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이제 이자 비용을이라도 줄여서 좀 충격을 상쇄시키려고 금리 인하를 좀 했는데 이게 뭐 충격 상쇄는 개뿔 뭐 하다못해 일본 제품은 비싸도 잘 팔렸어요. 워낙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인하 안 해도 될 뻔했어. 근데 어쨌든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 돈들이 기업들은 뭐 기업들도 부동산을 사고 개인들도 부동산을 사고 뭐 그런 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전 세계 돈이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몰려드는데 그 일본 안에서는 저금리니 부동산이 안 튀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튀었고요. 그리고 그 한 89년 정도 되니까 이거 장난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찔끔찔끔 올렸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또 뭐 90년 정도 되면 이제 부동산 규제들도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90년 한 3분기, 제 기억으로 90년 3분기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꼬라박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본이 그때 부동산이, 우리는 그 90년 그걸 기억하는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박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번의 대세 하락기가 있었어요. 2번 정도가. 뭐 이 카니어프도 좀 극단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2번 정도의 하락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개같이 부활을 했어요. 개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 가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내려왔어도 전저점이다. 여기까지 떨어졌어도 이게 전저점이 이거였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투자했다가 실패했으면 부동산이 됐든 증권이 됐든 그냥 얘가 샀던 가격이나 한때 고점의 가격은 있고 지금 현재 가격에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들도 번 돈에다가 다 붓고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쫄딱 망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물타기 하는 거죠. 계속 물타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게 한 1990년부터 잃어버려가지고 2016년 그때 아베노믹스 할 때 좀 대세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 25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요렇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중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심리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오른 거 보면 주요 도시들은 뭐 한때 이 시기에 일본 저리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고, 그러면 뭐 물론 일본 사람들도 이제 손절은 거부했지만 그래 새로 살 수는 없어요. 일단 여기에 물린 금액이 너무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갚는데 허허 하는 거지, 신규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91년부터 99년까지 8년을 제로금리를 유지했는데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벌면 갚고 그러니까 대출할 의지도 여력도 상황도 안 됐던 것이죠. 제로금리를 하더라도 지금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갚는 게 우선이 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일본이 좀 굉장히 좀 닮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거 소위 말하는 유동성 트랩이라고 하죠. 돈을 풀어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작살나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실 미국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뭐 계속 무제한으로 돈을 찍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뭐 미국이 이제 어떻게든 계속 낮춰야 되고, 미국의 이제 금리도 결국 마이너스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좀 버블이 좀 많이 꼈다가 지금 인플레가 와가지고 식겁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런 유동성 트랩에 빠지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통화 정책은 일단 간접적인 거예요. 금리가 5% 너무 비싸요? 그럼 3%면 3%는 빌리시겠어요? 이것도 비싸요? 그럼 2% 해드릴게. 뭐 이게 금리잖아요. 근데 이건 뭐겠습니까? 일단 빌리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빌릴 생각이 아예 없는데 막말로 돈 쓸 데가 없으면 무이자라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이자라고 하면 빌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출 수요가 이제 아무리 낮춰도 사람들이 꼬셔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들이 꼬셔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내가 해야지 뭐 정부가 나와가지고 뭐 도로 짓고 댐 짓고 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일본도 재정 정책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해가 있는 게, 저는 재정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잃어버리니지 재정 정책을 안 썼으면 잃어버린 게 그걸로 그냥 골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잃어버렸다가 지금 찾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재정 정책으로 부채 비율은 겁나게 높아졌지만 어쨌든 잃어버리는 그 25년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재정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재정 정책을 빡세게 가지고 빚만 늘어나고 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가 꽤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랬는데 뭐 경제가 사실 경제가 이게 제로섬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될 걸 요렇게 했다고 크게 잘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정정책 안 써서 이 정도로 작살이 났을 건데 그나마 재정정책 써가지고 이건 잃어버린 한 60년 정도 됐을 거야. 재정정책 써가지고 한 25년 정도에 되찾았어요. 그렇게 됐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 무용론이 나옵니다. 재정정책 써봐야 뭐 GDP 대비 정부 부채만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이자 비용 작살나고 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어느 순간부터 재정 정책이라면 말을 못 꺼내게 합니다. 그 써봐야 빚만 남아 아무 효과 없어.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재정 정책을 더 많이 계속 썼으면 25년이 아니라 한 15년 정도면 찾을 거를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25년까지 갔다. 25년 만에 찾은 거는 아베가 그래도 우리 그래도 필요한 재정 정책은 하자. 재량적 재정 정책은 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제로금리 해가지고 뭐 고생했지만 엔화 약세 한번 가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계의 화살은 일본 사회에서 최근에 굉장히 금기되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베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장악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닌 정치인이었으면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장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대책을 못 찾고 사회가 이런만 가면서 25년까지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 성과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럼 중국도 재정정책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시진핑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높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의 방식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억지로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좀 이렇게 100명 죽을 거를 한 70명, 80명을 살려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70명, 80명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내가 죽이면 되지 뭘 그렇게 재정정책을 해가지고 어렵게 가냐. 우리는 계획경제다. 공산당이 결정하면 너희들 하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게 걱정인데 일단은 또 부채도 마찬가지로 재정정책 쓰는 것도 좋은데 일단 중국 부채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이거는 이제 가계고 기업이고 정부인데 그냥 다 한 칸씩 불쑥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썼을 때 이게 효과 나오는 것 대비 이게 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정책이 대부분 짓는 거잖아. 근데 지금 부동산이 안 되는데 뭘 지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돈을 한 100억 지르면 뭐 원래는 한 120억 나와가지고 한 20% 성장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1년 6월 이후로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코스피 고점 찍은 이후로는 지금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100억을 넣으면 좀 망해가지고 뭐 87억 이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와. 그럼 빚지고 효과가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재정 정책도 안 하고 통화 정책은 수요가 없고 효과가 없으면 와 이거 이 저성장에서 이거 빨리 벗어날 방법이 쉽지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그런 생각이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일본도 한 제로금리 한 2년 정도 시행됐던 한 93년 정도 되면 M2 증가율이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아무리 망해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돈 빌려서 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근데 아직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헝다 이후로 작살난 이후로 지금 한 2년 넘었는데 뭐 그때부터 바로 마이너스로 치진 않았지만 지금 M2 증가율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면 M2로 하잖아요. M2 증가율이 지금 4개월째 현재 4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4개월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4개월째 될 때 이제
그 컨트롤 가든 이슈가 터져가지고 요것도 영향을 좀 주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통화량도 빠르게 줄고 있고 재정 정책을 썼을 때 부동산은 오히려 개발 투자 부분은 역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진핑이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예전에 홍위병 했던 것처럼 뭐 애국을 강조하고 이 모든 고난이 하다못해 후쿠시마 뭐 오염수나 미국 때문이라고 지금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빼면서 자기의 지지를 끌어올리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2010년대 했던 디레버리징, 느리고 선택된 레버리징을 좀 해가면서 저성장을 용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가계부채하니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불끈 소성의 코리아입니다. 지금 중국은 일단 기업 부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단은 정부 기업 가계 중에서는 기업 부채가 이제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왜겠습니까? 국영 기업이 많고 국영 기업들이 이제 무역 분쟁 때부터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막 빚내 가지고 버틴 애들이 많거든요. 국영 기업은 원래부터 좀비입니다. 국영 기업이니까 좀비처럼 살았지, 아니 민간이었으면 예전에 사라졌을 건데 국영 기업이라고 버티고 있다가 그걸 또 트럼프가 때리고 하니까 그 때린 만큼 또 연고 발라준다고 이제 대출을 많이 한 상태에 최근에 또 코로나도 있고 뭐 블라블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제 추정치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애교죠, 그죠? 아이고 참. 뭐 물론 여기 또 요게 이제 한국이고요. 여기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게 중국입니다. 뭐 이대로 가면은 뭐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도 같기는 한데, 야, 이것도 보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만만한 상황. 이 평균하고 미국을 봤을 때 깔끔하게 한 2배 정도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평균 100인데 우리가 거의 180 얼마니까. 이게 좀 그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좀 반갑고 놀라운 걸 봐가지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뭐 오늘 어쨌든 중국 얘기를 하니까 한국 가계부채 얘기는 다음에 기회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본하고 지금 일본의 과거와 지금 중국의 현재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재정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것도 일본과 중국이 좀 닮아 있는 상황. 일본은 이제 해봐서 이제 나온 경험 때문에 그랬고, 지금 중국도 뭐 사실은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갖고 있는 이념이 별로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도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엔화는요, 엔화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안전동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뭐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그 장기 불황의 시기에서도 글로벌 경제가 뭐 침체로 들어가면 엔화가 강세로 가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진국 중에서 이자가 제일 싼 데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버블이 낀 게 왜 꼈냐면 이게 경제 상황과 맞지 않게 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문에 미국이 약달러를 가야겠으니 너희들은 달러 대비 강세를 유지해라라고 했는데 뭐 서동 날아가고 막 다 빠져가지고 결국 일본만 남았는데, 일본은 그래서 어찌됐든 엔화 강세를 용인을 한 거잖아요. 끝까지 333엔부터 127엔까지 어떻게 보면 통화가 2배로 강해지는 걸 용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 경기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될 상황의 호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통화의 급작스러운 정치적인 움직임을 또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나온 부작용이 버블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 중에서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제로금리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꽤 오래 유지될 것 같은 게 일본의 당시 모습이었으니까 달러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그 엔화로 조달하는 게 이자가 훨씬 싸잖아요. 엔화는 또 지금 이거는 전 세계 지급준비금에서 비율인데, 지급준비금에서 엔화는 6% 정도 됩니다. 뭐 별로 안 되네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아예 없는 통화들도 태반이니까. 근데 그 외환 거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준비 통화잖아요. 외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외환 거래 18%가 엔화하고
US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주식을 할 때도 주가 흐름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없으면은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엔화는 또 거래량이 끝내줍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엔화가 달러랑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뭐 사실 이거는 뭐 달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권도 신세계 롯데는 이제 현금하고 비슷하게 쳐주는 것도 거기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금강제화 같은 경우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줘야 되죠. 살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그렇게 거래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뭐 전 세계 브릭스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빨리 팔아서 일부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갚으려면 엔화로 빌렸으니까 엔화로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환전했기 때문에 엔화로 다시 환전을 해야 돼서 엔화 수요가 높아지죠. 그래서 엔화는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경제 상황, 뭐 경상수지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글로벌 경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위안화는 그게 안 돼요. 여기는 그림은 같은 바스켓이지만 절대 같은 통화가 아니죠. 위안화는 그냥 신흥국의 대가리고 엔화는 그냥 선진국 통화예요. 절대 같이 취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도 뭐 수입이 더 줄어가지고 흑자가 나는 불황의 흑자가 나오면 위안화는 약세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위안화는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자국 통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별로 좋을 건 없으니까. 그죠? 물론 뭐 수출에 대한 건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 통화의 변동성이 잦아졌을 때 우리도 환율이 올라갈 때는 다 빠지잖아요. 근데 환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높아진 환율 때문에 수출에서 이익 보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 그건 정점을 확인한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정점이 어딜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건 위안화를 더 약하게 만든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정말 일본보다 중국이 불리한 거죠. 신흥국들이 왜 힘들겠습니까? 뭐 이런 일 때문인 거죠. 일본은 그래도 25년 동안 잃어버리면서 안 망한 게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미국하고 친해야 됩니다. 돈 많아야 되고 미국하고 친해야 장기 불황에 빠져도 나라가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장기 불황에 가기도 전에 단기 불황에 뒤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저께 일단은 저는 일단 중국이 2010년에 했던 디레버리징 그것도 사실 레버리징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연준이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조지소라고 카일 베스가 나와가지고 중국 6개월 안에 망한다 뭐 악담을 퍼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7월에 뭐 올린다 뭐 그랬었는데 그때 뭐 중국이 미국한테 엄청 사인 보내가지고 3달만 시간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밀어줍니다. 밀어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뭐 그 시애틀 보잉사 가가지고 비행기 300대 주문하고 뭐 그랬던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시진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디레버리징은 좀 빡세게 해야 된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좀 시진핑은 미국의 영향에서 중국을 좀 어떻게든 좀 독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이 미국한테 5가지의 항목에서 막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너희들의 얘기고 중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달러 가지고 다 빨아먹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용인하기가 힘들어.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진핑이 지상 과제는 부채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면 지금 당장은 공급 과잉은 아닙니다만 이제 뭐 당장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장정을 가지고 완전 리모델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진핑은 2050년까지 미국하고 영향을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초강력으로 가는 게 꿈이거든요.
중국의 꿈이기도 하고 시진핑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미국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야 됩니다. 왜? 소련과 미국이 냉전할 때는 그때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체급차가 아니라 꽤 비슷했죠. 근데 그런 식이 가능했던 게 미국과 소련의 경제는 한 2% 정도밖에 연결이 되지 않았고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분리돼 있으니까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좀 모아가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소련이 병신이라서 그렇게 기름값 떨어져서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그 지혜로운 중화민족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진핑의 생각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과 어느 정도 같이 갈 건 같이 가되 결국에는 미국이 어떤 결정, 금리 결정이든 뭘 했을 때 그게 중국한테 본의 아니든 뭐 고의든 뭐 그게 아니든 간에 엿을 먹이는 행동을 그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뭐 그 방법밖에 없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지금 현재 미국하고 맞먹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늙었습니다. 중국이 너무 늙었고 지금 중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사실 중국이 엄청난 혁신이나 뭐 생산 향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산의 향상도 사실 뭐 인구의 도시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비롯된 부동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외국의 공장을 받아서 그 기술을 뺏어가고 인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쉽게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뭐 중국 걱정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한테 좋은 게 없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 사실 아까 2012년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고 디레버리징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그 평균 성장률이 10.7에서 뭐 7.1로 30% 이상 빠졌다고 보여드렸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더 작살이 났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 이제 군사를 좀 빼고 좀 우파 개혁을 한 다음에 뭔가 새롭게 레벨업이 가능했던 게 중국의 도시화였거든요. 우리가 2003년까지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전쟁 터지고, 뭐 굉장히 뭐 2001년 9.11 터지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유명했던 광고가 비씨카드에 부자 되세요 했잖아요. 부자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자 되라고 아예 광고에서도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분위기가 확 반전돼서 결국에는 뭐 갑자기 고속도로가 2,000도 찍고 뭐 3, 4억 가던 강남 아파트가 10억이 가고 막 이랬던 버블세븐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강남불패란 말이 만들어진 거는 결국엔 사실 중국의 성장에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거든요.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먼저 했고, 그래서 뭐 그 중국의 도시화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본 건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미국은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좋은 시절이라서 한 개소리였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병신이 아니죠. 왜 중국에 꿀빠는 애를 왜 지켜줍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그 시절에 우리가 2010년대 우리 증시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수어프라임으로 작살났다가 급반등을 했다가 들어누웠죠. 왜? 박스피란 말이 그때 만들어지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좀 멈춘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GDP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여기 보면 주황색이 이제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이 짠 내려가니까 파란색이 한국이에요. 한국도 고도 성장을 하다가 점점 레벨이 내려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내려가니까 한국도 그냥 정체가 돼버렸죠. 정체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 요때부터 여기 시진핑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눕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꽤 우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멈추니까 요때는 이제 그 삼성 때문에 반도체 요것 때문에 잠깐 튄 거고,
대부분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 놀이를 하다가 이제 요건 이제 이때 코로나죠. 박스권 놀이가 됐는데 그때 증시는 어때? 박스권이었는데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예요. 이 코스피는 그냥 뭐 2100대면 팔고 1800 근처 가면 사면 되는 뭐 그런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를 거의 뭐 7, 8년 뭐 7년 가까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박스권이 되냐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요때는 많이 올랐잖아. 그럼 뭐겠습니까? 중국이 성장을 하니까 따라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중국 관련주들이 우리는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중국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두산이 브로커 하나 뭐 이렇게 여하튼 이제 도시화를 하다 보니까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호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그것들 뭐 조선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안 그래도 그런 게 많은 코스피에서 대장주들을 쫙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이 꺼지니까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니 코스피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내려가는 건 그래도 박스가 됐다는 거는 폭락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은 지지부진한데 중소형주들은 이제 좋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려온 게 있고 올라온 게 있으니까 합치면 옆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올라온 게 뭐였냐? 대표적으로 코스닥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그때 우리나라는 시총 1위가 안 바뀌기 때문에 시총 2위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1등, 2등이 둘 다 반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시진핑 뭐라니까 시장을 좀 개방을 해요. 시장을 좀 개발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끊긴 김에 물 한 잔 마실게요. 중국이 화장품 같은 거 이제 시장을 좀 개발하고 그때 뭐 미샤가 뭐 면세점에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시총 2위까지 올라가면서 뭐 아마 랠리 시작할 때 바닥에서 샀으면 한 거의 700%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맥스나 뭐 이게 관련 밸류 체인들이 이제 다 크게 상승을 했던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도시화였다면 이후에는 이제 중국 소비재들이 이제 화랑이었죠. 그때 뭐 롯데마트, 이마트 뭐 이런 데도 많이 진출을 했고 나중에 다 쫓겨났지만 어쨌든 뭐 들어갔었고 중국 시장에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죠. 2016 사드 때부터는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중국 소비재가 일단은 좋았고 그리고 그때 2014년 2015년쯤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좀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TV도만 70% 늘리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한 건지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코스닥이 뜻밖의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렇다 할 성장을 할 게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니까 E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P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밸류기가 쉬운 업종이 좋았죠. 뭐겠습니까? 뭐 지금은 뭐 기술 이런 거겠지만 당시에는 바이오는 그냥 꿈을 꾸려고 하면 끝도 없잖아요. 지금 요즘 잘 나가는 거 비만약 이런 것도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도 뭐 여강 심장이나 좋고 살도 빠지고 뭐 이런 명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 바이오는 그런 거거든요. 신약이 개발되든지 뭐가 개발되면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개발비가 엄청난 거지 개발된 다음부터는 원가라는 건 별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실패하면 뭐 임상 실험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다 뭐 이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모 아니면 도가 바이오인데 그때는 이제 모가 된 것이죠. 꿈꾸는 거는 여전히 있었는데 거기 금리가 빠지니까 돈들이 갈 데가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기계조선 이런 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매출이고 나발이고 꿈만으로도 달릴 수 있는 바이오로 가면서 그때 뭐 그래서 셀트리온 요때 셀트리온 뽕 맞으신 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뭐 그럴만도 합니다. 뭐 셀트리온 엄청났죠. 뭐 지금 에코프로 삼형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도 그냥 그때는 추천주 자체가 코스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코스닥 이제
그 상위주였으니까 모르겠으면 코후닥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강세장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 강하니까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강하면 강세장이 확연해지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이 빠져도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효과인 것이죠. 근데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이제 더 매력적인 시장인 것이고 거기서 게다가 중소형주들은 일단은 덩치가 작으니까 대형주들을 올리는 거에 비해서 돈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놀던 자금들이 여기에 오니까 뭐 그냥 가던 것들은 쭉쭉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돈 버신 분들은 이때 정말 돈을 많이 벌었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추세 추정 같은 것들도 이때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바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트레이딩이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뭐 코로나 때처럼 그냥 프리머니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냥 대형주 위주로 쭉쭉 가는 것도 좋은데 뭐 그거는 이제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결국 인플레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걸 이제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차라리 종목 장세, 섹터 장세가 나오는 게 우리 같은 이제 트레이더한테는 꽤 재밌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시장만 하더라도 그냥 딱 보여줍니다. 올해는 뭐 그럼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올해는 미국향이냐 중국향입니다. 중국 관련 다 망했죠. 중국 관련 다 망했고 하다못해 올해 최고의 히트 종목이라는 에코프로 삼형제도 이게 중국 겁니까? 아니요, 중국하고 경쟁 관계죠. 오히려 미국이죠. 미국 관련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관련 산업들은 잘 나가고 그리고 중국 관련 산업은 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이게 시장은 크게 뭐 망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지킬 건 지켜가는 상황에서 섹터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보시면 사실 중국이 이제 저성장은 사실상 공산당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고 시진핑은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뭐 대장정 같은 서사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인용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사실 또 예전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또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중국은 이제 91년부터 등장하기 전에 빠르게 늘었다가 요즘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게 올라갈 때 각도보다 이게 더 빠르죠.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미국이 다 했는데 그때는 71년대 우리나라 수출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다 그냥 절반이 미국이고 그리고 25% 4분의 1은 일본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 때문에 그 힘든 배고픈 시절을 좀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아니고 해방을 했잖아요. 풀려난 거잖아요. 일본에 붙들려 있다가 풀려난 거잖아요. 우리가 막 에이씨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광복군은 이제 자유시 참변 이후로 일본군하고 총 한 번 못 쏴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운동으로 풀려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약간 타인의 힘에 의해 풀려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조선이 그때까지 계속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멀쩡했을까? 그럴 리는 없죠. 일본 쳐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인에서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그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포기한 거지. 뭐 그것도 뭐 슬픈 일입니다만, 근데 이렇다 할 저항 한번 못 해봤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조선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었구나가 되는 건데 그런 나라가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그럼 그 조선의 돈 가치는 지금 짐바브웨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을걸요? 네. 그래서 그때 미국이 다가봐줍니다. 미국이 그때는 뭐 한 6,500만 달러 정도면 이제 해결이 될 줄 알고 돈을 준비했다가 조선이 생각보다 골병이 깊게 들어가지고 거의 3억 달러를 몸빵 해줍니다.
48년 그때쯤에 하이퍼 인플레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금 인플레 수준이 아니라 짐바브웨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조선의 돈 가치라는 거는 그때 누가 150달러를 환전했다가 소 뭐 몇십 마리를 실어야 될 정도로 엽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돈도 대신 갚아주고 그러면서 미국이 뒤에서 보증을 서주는 게 되니까 인플레가 잡힙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전쟁하기도 전에 인플레로 다 뒤질 뻔했어요.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줍시다. 어쨌든 뭐 미국이 우리가 예뻐서 그랬다기보다는 뭐 어찌됐든 뭐 자기들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막아준 건데 우리는 어쨌든 그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전쟁 나서 또 같이 싸웠던 것도 이제 뭐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이러다가 왜 갑자기 우파 교육을 하고 있지? 어쨌든 이제 그 중국을 내려오다가 중국이 늘어나니까 뭐 사실 미국의 비중은 많이 줄었다가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도찐도 핵심인데 좀 그냥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그 어느 정도의 협력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뭐 사실 뭐 일본하고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미국 우리의 지금 투자 기업들도 사실은 다 미국에 투자하지 일본은 별로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비중이 좀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2018년 정도에는 중국의 비중이 17.7% 거의 20% 육박을 했다가 22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중국이 11.8% 12% 정도로 이제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빨리 내려올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오는 거죠. 무역 적자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이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반도체 안 좋겠네. 그건 그냥 DDR4까지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의 희망은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아직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이닉스는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런 이렇게 그 D램 외에 엄청 빠른 이제 AI용 이제 메모리 시장은 새로 열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손을 놨다가 뒤늦게 다시 한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엔비디아 최근 실적 보십시오. 뭐 매출이 100% 올라갑니다. 매출이 100% 늘었는데 이익은 뭐 그거에 한마디로 비싸게 부르는 사람을 골라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이 열렸을 때 물론 뭐 그런 속도의 성장이 가능하겠냐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AI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은 또 뭐 반도체에서 HBM 같은 그 고효율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당장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중국의 이제 비중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굉장한 상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중국처럼 약간 뭐 대장정 뭐 이런 것까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좀 변화의 이제 숙고의 기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렇게 오래 보이진 않는다. 왜? 중국은 오래 걸리겠지만 중국만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이고 미국을 보고 있으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으면 이제 미국이 수출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IRA 때문인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도 이런 서사들을 다 반영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미국향과 중국향이 이제 달랐던 것. 그리고 시진핑은 2010년대 디레버리징을 굉장히 만만디하게 해왔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없지 않게 받을 것이나 과거보다는 노출도가 떨어져 있고 현재 주목받고 있고 시장에서 밸류를 받고 있는 신성장 산업들은 주로 미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악재로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답보한 상태라면은 그 안에서 성장하는 섹터와 기업을 찾는다면 큰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다. 못 찾으시겠으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주 봐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잦은 소통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분들 모시고 토론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또 뭐 그 혹시 뭐 채팅방이나 댓글로 궁금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영상을 준비해서 또 다음 퇴근 후 돈 번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